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1894년에 나왔던 갑오개혁과 동아경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1894년에 나왔던 갑오개혁이나 동아경명은 갑오개혁은 1894년에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동아경명은 94년에 종결이 되고 있지만 갑오개혁은 95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오는 게 제가 갑오개혁을 먼저 하게 되는데 1894년과 95년의 상황을 연도별로 잠깐 구분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칠판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갑오개혁, 동아경명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칠판을 보게 되는데 1894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94년에 나왔던 사건이 동아경명도 나오고 갑오개혁도 나오는데 동아경명이 94년 초부터 시작해서 94년 말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동아의 개관을 잡도록 합니다. 자, 1월 달에 가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조병갑의 부정부패 때문에 고부 밀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동아경명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3월 달에 가면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동학의 1차 봉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백산에서 봉기하면서 1차 봉기가 나오는데 남전만이 참여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5월 달에 가면서 나오게 되는 게 전주화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주화약을 계기로 해서 1차 봉기가 종결되면서 동학이 해산하는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94년 9월 달에 가면서 이 동학이 2차 봉기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가 남접들을 논산에 집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동학이 논산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10월 달에 2차 봉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봉기를 하기 위해서 동학의 남접과 북접이 어디에 만나게 되느냐? 만나게 되는 것이 논산에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에 넘어가게 됩니다. 2차 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가 등장하고 있었다. 12월 달에 가면서 전봉준이가 검거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동학을 기본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894년 이야기라 그러는데 이게 동학을 기반으로 했던 전투라고 이야기를, 동학을 기반으로 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4년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게 어떤 게 나오느냐, 갑오개혁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달을 쭉 썼는데요, 이 달은 음력과 양력은 한 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94년에 나왔던 갑오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갑오개혁과 관계되면서 6월달, 동학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월달에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동학의 요구라든가 갑신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치했던 개혁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혁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6월 달에 1차 갑오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차 갑오개혁은 7월이라고 하는 경우도 6월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음력, 양력 차이니까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 설치했던 기구가 어떤 게 등장하느냐, 궁국기무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궁국기무처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갑오 1차 개혁과 관련되고 있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고, 12월 달에 가면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동학의 갑오개혁의 2차 갑오개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갑오개혁이 등장하면서 1차 갑오개혁의 개혁기구 뭐가 등장한다? 궁국기무처가 여기서는 혁파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거문을 발표하겠고 홍범 14조를 발표한 게 이때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94년 정도로 보겠고 94년에 또 하나 나왔던 사건이 어떤 게 등장하느냐, 그러면 청일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94년에 나왔던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쌓아냈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일전쟁은 6월 달에 청일전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가면서 평양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양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겠고, 그리고 이 청일전쟁은 95년 4월까지 가게 됩니다. 95년 4월까지 가게 되면서 4월 달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종결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95년 4월 달에 삼국간섭이 등장하고, 그러는 과정에 박정희 내각이 나오게 되겠고, 그 박정희를 깨고 나서 10월 달에 가면서 을미사변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94년에 나왔던 동학과 갑오개혁, 청일전쟁 세 가지를 시기대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있냐, 이 세 개 내용을 같이 맞물려 놓고 순서 배열하라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개별적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자, 동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갑오개혁도 꽤나 중요한데, 갑오개혁에서는 1차 갑오개혁의 개혁안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뒤에 가면은 2차 갑오개혁의 개혁안 내용이 나와요. 이 개혁안을 구분하는 문제가 갑오개혁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 순서로 하면은 어느 게 먼저 나왔느냐? 동학이 나온 것은 1월 달에 나온다 그랬지만, 갑오개혁은 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6월 달에 나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교재상으로는, 제가 쓴 교재상으로는 갑오개혁을 먼저 썼습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동학을 먼저 쓰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갑오개혁을 먼저 쓰는 책이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지 말고 고려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면서 갑오개혁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1894년 6월 달에 나왔던 갑오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들어오면 01번 갑오개혁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네요. 여기서 갑오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혁인 건데요. 그러면 갑오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간지는 간지인데 언제 때 간지를 이야기했냐? 1894년의 간지가 갑오년입니다. 갑오년에 정부가 국가를 개혁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오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가로 1번에 나오는 것은 내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 2번에 나오는 것은 외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내적인 요구안과 외적인 내용이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갑오개혁이 등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의 내적 요인으로서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면 갑신이라든가 누구의 요구를 수용한다? 동학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갑신이나 동학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어디에도 개혁안에 반영된다. 갑오에도 개혁안에 반영된다. 이러한 말이 등장할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쓰게 되는데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개혁안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두 번째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게 두 번째라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정청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필요적인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강요가 무지하게 강한 타율적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정청은 우리나라 정부 자율적 개혁의 방법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외적인 요인은 일본적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필요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 때문에 등장하냐? 일본이 결과는 강요한 건데, 그 강요한 내용을 크게 이야기를 하면 동그라미 2번에 일본이 개혁을 요구한 실질적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조선에 군대를 주둔한 명분을
가지려고 할 목적, 또 일부 청과 전쟁의 구실을 마련할 목적,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경제적 이권 침탈이라든가 침략 기반을 마련할 목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결론은 침략 의도였다, 침략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바꾸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개혁이 나왔는데, 자, 교정청 개혁은 일본의 강요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개혁기구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94년 6월 달에 일본이 군대를 끌고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각을 무너뜨리고 전 고종황제한테 개혁을 강요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보개혁의 1차 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은 94년 6월부터 시작을 했다, 또는 7월부터 시작을 했다.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보개혁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때 가보개혁이 등장할 때 개혁의 중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홍집이 등장하네요. 더불어서 우리의 흥선대원군도 등장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도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은 별로 권력을 갖지 못하고 누가 중심이 돼버리느냐? 우리 김홍집 아저씨가 중심이 돼버립니다. 개혁을 주도하는데 일본의 강요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 김홍집은 친일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개혁의 중심기구로 설치했던 관청을 궁국기무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궁국기무처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보 1차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궁국기무처를 두게 되겠고, 근데 이 궁국기무처는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어느 정도 관여, 의정부 밑에 있는 기구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적 계획기구를 하고 있었다. 날개 쪽에 사료를 보다 보면은 2번 보시거나 두 번째를 보면은 궁국기무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궁국기무처가 나오면 무조건 가보 몇 차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1차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모 1번, 사료 네모 1번 밑쪽 정도 내려갑니다. 기구의 명칭은 1882년, 83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으며 경복궁 안의 수정정에서 업무를 보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무처의 명칭을 이용했고 따왔고 대원군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개혁에 누가 참여한다? 흥선대원군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82년과 83년 있었던 기구를 이용한 거니까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군란은 82년에 나왔던 기구거든요. 그러면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청으로 잡혀갔다가 갑신정변 뒤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정권을 주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모군란 뒤에 흥선대원군이 정권에 나오게 된 시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가보개혁 때 나와요. 또 한 번은 을미개혁 때도 대원군은 나옵니다만은 기무처란 단어는 을미 때는 없어요. 그래서 가보개혁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고려하네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 이 궁국기무처입니다. 나름대로 개혁의 중심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이 됐던 인물은 김홍집이 영의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1차 개혁은 김홍집이 주도한다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개혁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보개혁의 내용 안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이때 했던 개혁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등장하느냐. 자, 봅니다. 자, 개국이란 기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국을 기원 또는 기년 또는 연호 이래도 관련 없습니다. 개국이란 연호를 사용했다고 해도 관련 없다.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구별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왕실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구가
국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구를 우리가 의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왕권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이 왕권 약화를 우리가 어떤 단어로 바꿔도 되느냐? 그러면 왕권이 줄어드는 거니까 입헌군주제를 시도했다고도 관련 없어요. 전제군주에서 한 단계 왕권을 떨어뜨렸다.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점 네 번째, 과거제도를 폐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제도는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폐지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까지 같이 언급을 하시면 되겠고, 경무청은 별 볼 일 없겠고, 6조를 뭐로 바꾼다? 팔아문으로 바꾼다. 팔아문, 신경을 좀 써두셔야 됩니다. 아문 나오면 1차 가보격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고려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경제편에 가다 보니까 도량형을 통일하고 있었다.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있었다. 도량형은 세는 단위의 결론절이요, 키로 단위라든가 거리 단위와 같은 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오겠고, 그 뒤에 나오다 보니까 탁지아문이 뭐를 관리한다? 재정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갑신정변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신에서 나오는 것은 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탁지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 중에 6조를 없애고 뭐를 둔다? 팔아문을 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탁지아문이 호조를 대행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호조였을 때 재정을 호조에서 통할한다. 갑신이 되겠고, 재정을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이러면 1차 가보개혁이란 이야기의 결론절이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조세의 급납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급납제라는 것은 세금을 뭐로 걷는다? 화폐로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화폐로 걷는다. 자, 이렇게 나오겠고, 자, 왕실과 정부 재정도 분리한다. 자, 여기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로 나눴듯이 재정 사무도 분리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신식화폐 장정을 통해서 음본위 화폐제도가 등장합니다. 자, 음본위 화폐제도예요. 음본위 제도라고도 관계는 없는데, 이기에 음본위 제도였던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음본위라 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서 근본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본위제가 등장한 것은 언제 등장했냐? 그러면 대한제국 때 등장한 거예요.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사회적으로 조혼을 금지한다. 이 조혼이라는 것은 일찍 결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교재에서 보면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 원나라 간섭기 때 공려를 요구하면서 처음 등장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보개혁으로 폐지되고 있었다. 그 밑에 보니까 고문이라든가 연자제를 폐지하고 있었다. 고문이나 연자법을 폐지하고 있었다. 과부의 계가를 허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왔던 과부의 계가 허용은 동학이 요구했던 겁니다. 동학 요구도 수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공사노비제도를 철폐한다든가 신분제도 철폐. 근데 묶어서 신분제 폐지예요.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있었다. 근데 잠깐, 공사노비제 폐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공노비와 사노비를 폐지한다. 완전히 폐지하는데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로 공노비를 폐지한 게 전에 언제 배웠느냐? 1801년 순조 원년 때 재정과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 사료를 보면은 내노비와 시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나문 앞에서 문서를 불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공노비만 폐지해요. 근데 그때 공노비와 사노비를 순조, 다시 말하면 1801년에 폐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틀렸다는 이야기죠. 사노비는 언제 폐지됐기 때문에? 가보기역 때 폐지됐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보 1차 개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차 개혁이 나오게 될 때 개혁기구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궁극기무처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개혁은 일본이 강요하면서 침략을 할 목적이라고 그랬지만 이 1차 개혁도 기본적으로 일본은 강요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혁이 일본의 강요로 나왔다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타율적 개혁은 맞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자율적인 면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율적인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기억부터 봅시다. 갑신정변이나 동학요구를 수용한 개혁이었다. 이게 자율적인 면을 띠는 거고 니은에 가니까 일본은 동학과 싸움하고 있었다. 잠깐 앞으로 가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일본 이 동학혁명이 나오게 될 때 뭐죠? 이 일본은 뭐다고 요 무렵에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군은 동학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은 동학과 싸움하고 있고 또 뭣도 나오냐? 청일전쟁도 나오고 있죠. 언제?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년도 4월까지죠. 그럼 일본은 동학과도 싸움하고 청일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에 그만큼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한계점이 1차 개혁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조세제도 개혁이나 토지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가니까 군사적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율적 개혁으로 본다. 근데 크게 말해서 가보개혁을 타율적 개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차 개혁이 이렇게 나오다가 2차 개혁 뒤로 물러나서 소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개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개혁은 189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95년 7월까지 넘어가는 게 우리가 2차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개혁은 어떤 형태가 등장하느냐? 1차 개혁에 참여하고 있던 이 흥선대원군이 일본에 의해서 빠져나갑니다. 정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개혁에는 어떤 사람이 중심을 띄느냐? 박영효라든가 김홍집이가 중심을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도권은 누가 잡는다? 박영효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그러면 박영효는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 왕실 지방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종 딸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면도 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 개혁기구가 우리가 궁극기무처라 그랬죠. 이게 여기서는 혁파가 돼버려요. 혁파가 되면서 국왕이 종묘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게 나오겠고 우리나라 최초 헌법적 성격을 띈다는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홍범 14조는 꽤나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범 14조 사료 나오는 대목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2차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때
김홍집과 박영효 교재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열림내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개혁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정기에 보면 궁극기물처 폐지한다 그랬죠. 자, 독립서고문을 발표한다.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 정성격을 띠는 거라 그러는데 한글로 돼 있다든가 한문으로 돼 있다든가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홍범 14조가 있는데 보시는 대쪽입니다. 중요한 거 체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개혁 내용화. 자,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꼭 머릿속에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개혁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조선시대 지방제도가 8도인데요. 뭐로 바꾼다? 23부로 바꾸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법권을 독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법권을 독립한다. 이 말은 그 밑에 가다 보니까 어떤 말하고 관계되냐. 점 5번째,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 말하고 맞물려져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봅시다.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조선시대 지방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정권을 가집니다. 군사권도 갖고요. 사법권도 갖는데 이때 지방관은 무엇을 뺐느냐? 군사권도 뺐고요. 사법권도 뺏어요. 그러면 권한이 떨어진 거 맞죠? 그러면 지방관이 사법권을 뺏는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는 지방관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사법부를 뺏어버렸으니까 재판한 기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법부를 설치하는데 이때 몇 심 재판을 하게 되냐면 2심 재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1심 재판이라는 게 지방재판소, 계양장재판소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2심 재판으로 나오는 게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실 범죄를 위한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봐두시겠고, 세 번째로 가다 보니까 경찰권의 일원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경찰권을 일원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네 번째 가다 보니까 팔아문을 뭐로 바꾼다? 7부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봅시다. 1차 가보개혁에서는 8아문이었어요. 6조를 8아문했고 이 8아문을 7부로 바꾸는 것이 2차 가보 내용입니다. 2차 가보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경제적인 면에서 탁지부 아래에 관세사나 징세사를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교육과 관계되면 세 번째, 교육과 관계되면서 고종황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논했던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논했던 교육 조서를 94년 12월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95년 1월이라 하는 경우인데,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한성 사범학교가 마련됩니다. 한성 사범학교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교육대학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한성 사범학교라든가 한성 외국어 학교가 마련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한성 외국어 학교가 마련되다 되니까 결론은 그 이전에 외국어 교육기관이 소멸돼요. 이게 6영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문화편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교육국 조서를 반포하고 있었다. 그 밑에 점에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한다는 내용도 등장하겠고, 군사적인 면에서 훈련대라든가 시위대를 설치한다든가 사관양청소를 설치한다. 잠깐 여기서 혼동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가보개혁이 타율적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율적 개혁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슨 개혁의 문제점이 있었다? 군사제도 개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군사제도 개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개혁을 타율적 개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제도 개혁이 뭐했다? 소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가로 2번. 그러면 이 가보개혁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차관 도입이 실패했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 동그라미 2에 가다 보니까 박영효 반역 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박영효가 반역을 시도한다는 것은 명성황후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결론은 쫓겨난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하고 있다.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박영효죠. 박영효가 쫓겨나면서 결론 2차 개혁은 실패하고 말고 있었다. 가로 3번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성격. 일본이 침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국강병체, 군사제도 개혁은 나온다 안 나온다? 어려웠을 거란 이야기죠. 이게 한계점.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어떤 의미냐? 삼국 간섭으로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자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박영효가 주도했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차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가보개혁은 큰 의미로 보면 자율이다, 타율이다, 타율적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청일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쪽에 가보개혁을 이야기하면서 1차 개혁과 2차 개혁의 개혁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자 청일전쟁이라는데 1894년 6월에 시작했던 청일전쟁이 언제 종결했다? 95년 4월에 종결했다. 거의 1년 정도 갔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청일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청과 일본이 싸움한 전쟁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청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공사 잠깐 지우고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기를 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움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청일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배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러면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시장 정탈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선의 지배권을 위해서 누가? 청과 일본이 전쟁한 거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좀 험하게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이래도 관계는 없네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갑신정변으로 우리나라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게 어느 나라였느냐? 그러면 청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자, 갑신 때 청이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보개혁으로 누가 지배권을 갖는다? 일본이 지배권을 가보개혁으로 갖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궁고를 침략하면서 우리나라 지배권을 갖는데 이틀 관계니까 청일전쟁과 가보개혁 이틀밖에 안 나와요, 차이가. 그러니까 선후관계는 몰랐는데,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청나라는 어떻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는 과정에 일본이 청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그 전쟁이 전개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일본이 청을 공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어디에서 공격을 하느냐? 풍도해전에서 청일전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청을 공격하면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9월 달에 가면서 평양전투가 등장해요. 근데 이 평양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일본이 승리해요. 그러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10월 달에 가니까 잠깐 이 풍도도 우리나라고 평양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한반도 내에서 청과 일본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10월 달에 가면서 중국 본토로 전쟁이 확산돼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가니까 위순을 장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결론적으로 누구 위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본 우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는 과정에 이 청일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95년 4월 달에 체결했던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잠깐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누구와 누가 싸움했다? 청과 일본이 싸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선의 지배권은 현실적으로 누가 갖겠다? 일본이 가질 거예요. 근데 조약 내용 혼동하지 말까?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을 승인했다.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한 이거 뭐냐?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우리나라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두 나라가 싸움했는데 여기가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지배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일본이 간다.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에 조선의 지배권은 일본이 간다. 이 말이 기록됐다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기출문제가 돼요. 기록된 게 아니고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일본이 지배하는 걸 승인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일본이 청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자, 여동반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동반도를 라오둥반도라고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요. 여동반도, 그 다음에 타이완을 받습니다. 타이완은 지금 대만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결론적으로요. 또 하나 팽오열도를 받게 됩니다. 팽오열도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받는 것은 대상금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어쨌든 전쟁에 승리하는 결과는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뒤로 여기를 좀 지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서 조선은 자주국이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권을 어느 정도 갖긴 하겠고 청으로부터 꽤 많은 영토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는 과정에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왔던 그때 무렵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여러분 책에 나오게 되는 게 삼국 간섭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삼국 간섭은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나머지 두 나라를 더 플러스시키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잠깐 그릴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요게 여동반도입니다. 근데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라 했지만 실제로 여기를 지배하겠고 여기를 장악한다는 이야기는 러시아는 원래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기 불편해요. 그래서 명분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일본이 요동을 장악하는 것은 동양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동을 누구한테 넘겨? 청한테 넘겨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본은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힘이 크다, 러시아 힘이 크다, 러시아 힘이 크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서서히 어느 성향을 띠고 있다? 친러 성향을 띠는 경향이 꽤나 나오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친러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뭐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느냐? 박정양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이 박정양 내각이 수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정양 내각은 급진정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박영익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고종황제나
친러 경향을 띠고 있는데 내각이었던 박정양 내각이나 박영효 내각의 박영효 집단은 친일성향을 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하고 박정희 입장은 안 맞죠. 그러니까 박영효가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다? 명성황후, 민씨세력, 민비. 그래서 박영효, 자, 거기에 영모사건, 반역음모 사건입니다. 이게 95년 7월 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박영효가 결론적으로 쫓겨납니다. 이 박영효가 쫓겨나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인자 친일 성향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친일 성향 사람과 일본이 이놈의 상황에서는 내가 정권을 주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명성황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으켰던 사건이 뭐다? 을미사변이 나오겠고, 그러면서 나왔던 계획이 뭐다?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을미사변은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이고, 그러면서 이때 김홍기비가 개혁을 추진했던 게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미개혁은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개혁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를 사용한다? 태양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력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뭡니까? 양력이에요.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양력은 95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9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한제국 군사개혁과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는 시위대와 진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친위대, 진위대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자, 소학교령을 제정하고 있었다. 여기 소학교령을 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잠깐, 갑오 2차 계획에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한성사범학교가 나왔죠. 그러니까 소학교를 운영하는 선생을 만드는 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학교령을 제정해서 이제 소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마련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편사무를 실시한다든가, 또 나왔던 게 단발령입니다. 이것이 을미개혁. 근데 을미개혁의 제일 중요한 말은 단발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을미사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명성황후. 머리 자른 이것 단발령 있죠? 이 두 개가 나중에 무슨 사건을 유발한다? 을미의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이렇게 넣고 가로 5번 갑오 을미개혁의 성격과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가로 1번에 갑오 을미개혁의 성격이 있는데 긍정적이면 개화파 요구라든가 동학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이면은 일본의 침략 의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적입니다. 한계점 1번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실패하고 있었고, 2번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3번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고, 4번 근대 국가 수립에 미비했었고, 5번 일본의 침략 의도를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 강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갑오 1차 개혁 내용과 2차 개혁 내용을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홍범 14조 하나 몇 개 중요한 것만 체크합시다. 여러분 교재 홍범 14조 개혁안이 날개 쪽에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 날개 쪽에서 필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1번 체크, 3번 체크하고요. 6번, 7번, 10번, 13번, 14번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스 처리하는 경우도 꽤 등장하고 있었다. 1차 계기 장 보시면서요.
홍범수사 내용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했던 게 이 정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강의를 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